나는 죽는 척했다. 정확히는 망한 척했다. 평생 1,000억을 일궈온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날렸다고. 거기다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다고. 그 소문을 세 자식에게 흘렸다. 그리고 나는 낡은 점퍼 하나 걸치고 요양원 입구에 섰다. 첫째가 왔다. 둘째가 왔다. 셋째가 왔다. 같은 아버지를 보고 세 사람은 전혀 다른 얼굴을 했다. 그날 나는 비로소 알았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돈뿐이었는지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맞는 건지 오랫동안 망설였다. 자식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어쩌면 자식들이 봐야 할지도 모르니까. 내 이름은 강인호. 올해 74이다.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제조업까지 손을 뻗으며 40년을 달려왔다. 지금 내 재산은 공식적으로 1,200억 정도 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그 숫자를 잠시 잊을 것이다. 아니, 잊은 척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요양원 앞에 섰던 그날 나는 실제로 그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으니까. 모든 것은 2년 전 겨울에 시작됐다.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다. 계기는 사소했다. 아니, 사소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오래 쌓인 것이 터진 거였다. 그해 추석이었다. 세 자식이 모두 모였다. 첫째 인석이, 둘째 인예, 셋째 인준이. 며느리와 사위도 왔고 손자 손녀들도 왔다.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의뢰하는 명절 대화들이 오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아이들을 관찰했다. 그러다 우연히 들었다. 인석이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전화를 받는 소리였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복도에서 내가 듣기에는 충분했다. 야, 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또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 사업 확장하려면 30억은 있어야 하는데 진짜 답답해. 그냥 있는 거 나한테 좀 주면 되잖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인석이의 다음 말이 들렸다. 아버지 건강이 요즘 안 좋다잖아. 뭐 그냥 기다리면 되긴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기다리면 된다. 그 말이 명절 내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부터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어떤 얼굴을 할까? 슬픔의 얼굴일까? 아니면 안도의 얼굴일까? 아니, 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면, 돈도 명예도 건강도 없는 늙은 아버지 하나만 남는다면, 그때도 저 아이들은 나를 찾아올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사업가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 편이다. 2주 후 나는 오래된 비서 최 실장을 불렀다. 그와는 25년을 함께했다. 내가 가장 믿는 사람 중 하나였다. 실장,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할 건데 이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최 실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처럼 소문을 낼 거야. 주변에 아는 척 흘려. 거기다 내가 치매 초기라는 말도. 그리고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야.
최 실장이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회장님, 진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한 달만.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야. 최 실장은 오래 침묵했다. 자제분들이 상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처라면 나도 알아야지.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강인호 회장이 보증을 잘못 썼다가 수백억을 날렸다. 거기다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더라. 요양원에 들어갔다는데 어느 요양원인지는 모르겠다. 최 실장이 일을 참 잘했다. 소문이란 게 원래 디테일이 생기면서 커지는 법인데 일주일 만에 꽤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동안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에 가명으로 입소했다. 원장과는 미리 협의가 되어 있었다. 내 신분은 비밀로 하되 일반 입소자처럼 생활하는 것. 낡은 점퍼에 싸구려 운동화, 오래된 시계 하나만 차고. 처음 이틀은 솔직히 이상했다. 요양원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싶었다. 복도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어르신들, 창가에 앉아 바깥만 바라보는 분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얼굴들. 나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저 얼굴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 내가 꾸민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저렇게 될 수도 있는 나이라는 걸. 소문을 흘린 지 열흘째 되던 날, 첫째 인석이가 왔다. 나는 요양원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낡은 패딩에 모자를 눌러쓰고 인석이는 프런트에서 내 이름을 댔고 직원이 나를 가리켰다. 인석이가 걸어왔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읽으려고 애썼다. 걱정, 안도, 당혹감. 인석이의 얼굴에 있는 건 불편함이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어색했다. 평소의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왔냐? 많이 안 좋으세요? 앉아. 인석이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주위를 한번 훑었다. 요양원 로비 특유의 낡은 소파들, TV에서 흘러나오는 낮 드라마 소리, 복도에서 천천히 걷는 어르신들. 나는 아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느끼는지 보고 싶었다. 인석이는 조금 불편해 보였다. 아버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히. 첫 마디가 그거였다. 인사도 걱정도 아니었다. 첫 마디가 재산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 날렸어. 다요? 응. 남은 거 없어. 인석이의 얼굴이 굳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치매는요, 진짜예요. 의사가 초기라고 했어. 또 침묵이 흘렀다. 인석이는 그 이후로 약 20분을 있다가 일어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나가면서 한 말은 이거였다. 나중에 또 올게요.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중에.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사흘 뒤 둘째 이내가 왔다. 이내는 시집을 가서 지금은 남편과 분당에 살고 있다. 셋 중에 가장 조용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없었고 나도 솔직히 이내에게는 많이 서툴렀다. 아들 둘 사이에 딸 하나. 나는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 이내가 왔을 때 나는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빠른 걸음으로. 아버지. 목소리가 달랐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왔냐, 이내야. 이내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많이 야위셨네요. 그래. 밥은 잘 드세요? 뭐, 그럭저럭. 이내가 가져온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반찬통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다. 제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갈치조림이랑 시금치 무침이랑. 나는 그 반찬통들을 바라보았다. 언제 만들었을까? 요양원에 오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겠지. 이내는 원래 그런 아이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고맙다. 아버지,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힘드실 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아버지. 뭐야? 치료비 보태세요. 봉투를 건네는 이내의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됐어. 아버지, 받으세요. 내 돈인데. 아버지 돈이에요. 이내가 말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제가 결혼할 때 주신 돈 아직 있어요. 그거 써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필요할 때. 지금이 그때예요.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내 앞에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났다. 나는 이 계획을 세울 때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40년 사업을 하면서 울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나는 끝까지 눈물을 참았다. 그런 내가 딸이 건넨 봉투 하나에 무너졌다. 이내는 내가 고개를 숙인 걸 보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어깨에 손을 올리지도 않았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 한참 후에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내가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다. 이내야. 네, 아버지. 고맙다. 이내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저 어릴 때 아버지가 많이 바쁘셨잖아요. 그랬지. 그래도요. 저 운동회 때 오셨던 거 기억해요. 다른 애들 아버지들은 양복 입고 왔는데 아버지만 작업복 입고 오셨어요. 현장에서 바로 오셨다고. 나는 기억이 났다. 이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이내가 웃었다. 코끝을 훌쩍이면서. 근데 달리기 출발선에 서 있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손 흔드시는 거 보이더라고요. 작업복에 흙이 묻은 채로. 그때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됐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돈이 있든 없든 그냥 아버지가 있으면 돼요. 이내가 간 다음 날 밤 나는 요양원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별이 많은 날이었다. 나는 지금껏 별을 올려다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항상 앞만 봤다. 목표, 계획, 실적, 수치. 그런 것들이 내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올해 하늘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좋은 아버지였을까? 좋은 사람이었을까? 천억을 모으는 동안 나는 무엇을 잃었을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의 말이
자꾸 귓속에서 울렸다. 아버지가 있으면 돼요. 셋째 인준이가 요양원에 온 건 소문이 퍼진 지 보름이 지난 날이었다. 인준이는 셋 중에 막내였다. 지금 32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내가 투자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솔직히 셋 중에 가장 걱정되는 아이이기도 했다. 아직 철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인준이가 왔을 때 나는 로비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인준이는 들어오자마자 로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나를 발견하고 뛰어왔다. 진짜로 뛰었다. 어른이 요양원 로비에서 뛰는 게 민망할 법도 한데 그냥 달려왔다. 아버지, 숨을 약간 헐떡이면서 왜 뛰어, 망아지같이. 아, 몰라요. 그냥요. 인준이가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32살이 다 된 놈이 아버지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얼굴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얼굴 보니까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그냥요. 살아 계시잖아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왜 죽어? 아, 그게 아니라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치매도 있으시다고. 인준이의 표정이 흐려졌다. 그거 진짜예요? 뭐, 치매요. 기억이 안 나세요? 나는 잠시 인준이를 바라봤다. 왜 무섭냐? 당연하죠. 인준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버지 저 못 알아보시면 어떡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재산이고 뭐고 아버지가 저 기억 못 하시는 게 제일 싫어요. 나는 그 말을 가슴에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인준이는 말이 많았다. 그게 원래 성격이었다. 필터가 없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아이. 어릴 때는 그게 가끔 버릇없어 보였는데 지금 이 순간은 그게 고마웠다. 아버지, 저 앞으로 자주 올게요. 허락해 주세요. 바쁘지 않냐? 아버지보다 바쁘진 않아요. 인준이가 씩 웃었다. 그리고 아버지, 저 요즘 요리 배우고 있거든요. 다음에 올 때 도시락 싸 올게요. 맛있는 거. 됐어. 아버지가 됐다고 하면 더 해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 녀석, 정말. 인준이가 일어서면서 주머니를 뒤졌다. 아, 참. 이거요. 손에 들린 건 작은 초콜릿 상자였다. 병원에 오면서 편의점에서 샀어요. 아버지 단 거 좋아하시잖아요. 편의점 초콜릿이었다. 1,500원짜리. 그게 어찌나 웃기고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는 그 초콜릿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최 실장에게 전화했다. 실장, 나 내일 나갈 거야. 벌써요? 응, 충분히 봤어. 최 실장이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어떠셨습니까? 나는 잠깐 생각했다. 복잡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요양원을 나오고 일주일 후 나는 새 자식을 한자리에 불렀다. 강남에 있는 단골 한정식집. 내가 중요한 자리에 늘 쓰던 곳이었다. 새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 입던 정장 차림으로. 인석이가 제일 먼저 굳었다. 아버지, 앉아라. 셋이 자리에 앉았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요양원에 있는 동안 너희가 각자 왔다 간 거 알지? 고요했다. 다 내가 꾸민 거야.
또 고요했다. 이번엔 더 무거운 고요. 재산 날린 것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야. 너희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었어. 인석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인혜는 눈을 내리깔았다. 인준이는 입을 반쯤 벌리고 나를 바라봤다. 인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내가 속은 거잖아요.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인석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 요양원에서 나한테 첫 마디가 뭐였는지 기억하냐? 인석이가 멈췄다. 재산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업을 하니까 돈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해. 근데 인석아, 아버지가 치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든 첫 번째 생각이 뭐였냐? 인석이가 대답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해봐. 인석이의 눈이 흔들렸다.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떨궜다. 복잡했어요. 뭐가? 아버지가 걱정됐고, 그리고 사업 걱정도 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인석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저 나쁜 아들이에요. 나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다. 모르겠어. 근데 지금 그 눈물은 진짜 같아. 인혜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인혜야, 봉투 돌려줄게. 아니에요. 진짜 상황 아니었으니까. 상관없어요. 인혜가 말했다. 그때 제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아프신 줄 알고 드린 거니까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나는 인혜를 바라봤다. 넌 나한테 서운하지 않냐? 속인 거. 인혜가 잠깐 생각했다. 솔직히요? 그래. 처음엔 서운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식인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할까? 아버지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인준이는 밥 먹는 내내 조용했다. 인준이답지 않게 자리가 파할 무렵 인준이가 말했다. 아버지. 응. 저 속은 거 좀 억울하긴 해요. 그래. 근데요. 인준이가 나를 봤다. 아버지가 그런 실험을 해야 할 만큼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그게 더 마음 아파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외로움. 나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 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진짜로요. 요양원 아니어도. 바쁘다며. 아버지보다 바쁘진 않다고요. 인준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아내의 웃음을 닮아 있었다. 그날 한정식집을 나오면서 나는 한동안 차에 타지 않고 서 있었다. 겨울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1200억짜리 인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 요양원에서 인혜가 건넨 흰 봉투 하나가, 편의점, 초콜릿 한 상자가, 그리고 인준이의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한마디가 그 어떤 계약서보다, 어떤 숫자보다 오래 내 안에 남았다.
나는 좋은 아버지였을까? 라는 질문의 답을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았다. 돈이 있을 때 오는 사람과 돈이 없어도 오는 사람. 그 두 가지를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돈이 없어도 올 사람들 곁에 있고 싶다. 이 이야기를 쓰고 나서 나는 이내에게 전화했다. 이내야. 네, 아버지. 다음 주에 밥 한 번 먹자. 너희 식구들이랑. 소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가 말했다. 네, 아버지. 제가 차려드릴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다. 창밖에 별이 많은 밤이었다. 나는 또 한 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번엔 좀 더 오래. 이 글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